심한 스트레스 이후 3년간 소화가 안 되고 하루 한두 끼 정도만 식사를 드시는데 울렁거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소화기 문제인지 정신과 문제인지를 판별하는 거는 사실 정신과 선생님이 아니고 사실은 소화기 내과라든가 내과에서 아주 모든 문제, 해당되는 내과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그게 꼭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선생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많지 먹고 싶은 것만 드시자고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욕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억지로 먹으면 울렁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진짜 배가 고플 때 두세 끼를 한꺼번에 먹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슷한 열량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뭐 단 음료수가 됐건 과자가 됐건 초콜릿이 됐건 다 나한테 열량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치 드시게 되면은 지금의 소화기 문제, 지금의 소화불량은 약간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혈압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괜찮다 하시고 우울증처럼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은 뇌사진이 다른가 물어봤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뇌사진이 다르다는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찍는 MRI나 CT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능성 MRI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각각의 뇌를 구성하는 원자에 어떤 그 표식을 붙여갖고 찍게 되는 MRI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특정 부위에 특정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두엽 기능이 약간 낮아져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의미도 우울증을 앓는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서 우울증을 앓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비중이 높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울증에서 통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중3인 학생인데요. ADHD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라테라, 메디키넷, 아빌리파이를 갖다 먹고 있는데요. 자, 일단 아빌리파이만으로도 항우울제 효과를 낼 수 있냐, 요걸 이제 물어보셨고, 밤만 되면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 같다는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빌리파이는 단독으로 항우울제 효과를 내는 데는 상당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그동안 우울증 약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때 아빌리파이를 비롯한 우리가 약을 갖다 더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효과가 전혀 없었던 사람 중에 30%에서는 효과를 보이면서 낫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밤만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는 메디키넷 같은 경우에 효과가 8시간 가기 때문에 아마도 메디키넷 효과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다시 ADHD 증상에 의한 충동성으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트라테라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는 약이기 때문에 메디키넷처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밤이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게 ADHD 증세라고 고려하게 되면은 메디키넷은 8시간 가기 때문에 메디키넷을 갖다 오후 서너 시에 한번 다시 복용하게 되면은 밤까지 ADHD 증상에 의한 충동성이 가라앉을 수 있고요. 그러나 밤만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거는 혹시 죄송하지만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를 의심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키넷을 먹으면서 커피 또는 카페인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우리 환자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메디키넷 먹는데 커피 마셨는데 먹으나 안 마시나 똑같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면은 그때는 커피를 마셔도 되는 거고요. 내가 메디키넷을 먹고 있는데 커피 마셨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면은 그때는 커피를 안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환자분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고요. 밤만 되면 불안이 올라오고 많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냐,
피곤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요때는 공부하느라고 피곤하다는 게 굉장히 집중이 안 되면서 지루하다고 느껴지게 친다 그러면 그거는 ADHD의 증상입니다. 그거는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메디키넷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메디키넷을 먹으면 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명 중에 8명한테는 메틸페니데이트가 효과가 있고요. 10명 중에 2분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틸페니데이트는 몸무게당 1mg까지 쓸 수 있지만 완전히 몸무게를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20mg는 어쩌면 아주 살짝은 약한 용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오는 게 만약에 충동성의 문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간을 조정해 보시는 게 낫고요. 그러나 피곤해서 커피를 자꾸 마시게 되는 거는 어쩌면 우울증의 증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메틸페니데이트나 그런 ADHD 치료제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성인을 보는 선생님한테 가나 소아정신과 가나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냐 없냐는 그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노인성 우울증으로 로라반 복용 중입니다. 항우울제는 구토 증상으로 못 드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년 이상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우울증이 완화될까요? 첫째는 우울증은 약을 먹으면은 나한테 맞는 약을 찾으면은 10명 중에 7분이 한 달 안에 우울증이 더 좋아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서로 약을 먹지 못하더라도 보통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게 되면은 10명 중에 7명은 저절로 우울증이 낫고 대부분의 증세는 가장 피크가 되는 시점을 지나게 되면은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로라반으로 가장 심한 불면증을 해결하면서 꾸준히 복용하면은 언젠가 우울증이 나을 확률이 굉장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우울제를 구토 증상으로 못 드시지만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항우울제가 있고 노에프네프린에 작용하는 항우울제가 있는데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항우울제는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세로토닌에 작용하지 않은 항우울제는 구토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의 종류는 10가지에서 15가지가 쓰이기 때문에 A라는 분자 구조의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항우울제가 아버님께 구토 증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B라는 항우울제가 아버님께 구토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다 보면 맞는 항우울제를 찾을 수 있고요. 통상적인 항우울제의 가장 낮은 용량보다 반으로 잘라 먹든지 4분의1로 잘라 먹든지 하면서 서서히 증량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우울증상으로 걷기가 힘든 거는 만약에 아버님이 우울증상으로 굉장히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셔서 진짜 식사가 심해져서 그로 인해서 비타민 부족 같은 거로 인해서 보행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식사를 충분히 잘 하신다라고 가정하게 됐을 때는 보행장애 기운이 빠지긴 하겠지만 전혀 일어나지 못하시거나 그런 형태의 보행장애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우울증 약을 먹으면 힘도 빠지고 정신이 약간 멍하고 어지러울 수 있냐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우울증 약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병원에서 원내 조제를 갖다 받게 되면은 어느 게 항우울제인지, 어느 게 신경안정제인지, 어느 게 항불안제인지, 어느 게 수면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항불안제나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는 약간 정신이 멍하고 졸리고 그럴 수 있는데요. 우울증 약 자체는 그런 부작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약을 쓸 때는 그게 목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우울증 약은 약을 먹으면은 조금 기운이 처지고 정신이 멍하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울증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흡연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술은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담배는 피워도 취하지 않으니 피워도 되고 음주는 취하면 멀쩡한 사람도 사고를 낼 수 있으니 정신과 약 먹는 사람이 술 먹으면 취기에 조절 못할까봐 그러는 거다.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정신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항불안제라 불리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제는 그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제의 성분이 내 몸에 남아있을 때 술을 마시게 되면은 평소와 다르게 쓰러져서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안 하던 주사를 한다든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술은 우울증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 자체는 그냥 6개월 있다 나았는데 우울증이 기간 동안에 술을 계속 마셔서 술을 먹고 나서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술을 마시지 않는 쪽이 낫고요. 그런 다음에 술은 약물 상호작용도 일으키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떨어뜨린 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울증 증상 호전 시 유지 치료를 얼마나 지속해야 하나요? 보통 우리가 우울증 증세가 있고 나서 그 우울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를 갖다 우리가 우울증 사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 우울증 사파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우울증 사파가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우울증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의사 선생님은 6개월, 어떤 의사 선생님은 1년 정도 치료 기간을 갖다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분이 과거에 내가 우울증이 걸렸을 때 한 4년 정도 나는 낫지 않았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은 조금 더 치료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 거가 맞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장이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우울증이 재발하게 되면은 4년 안에 우울증이 재발하게 되면은 난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도 그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 동안은 약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거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진짜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더 위기에서 벗어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재발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울증 약을 끊지 않고 계속 드시는 쪽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항우울제 자체는 치매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항우울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이 멍해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사실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치매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은 우울증이 다 나은 다음에도 인지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약 자체는 오히려 치매를 막는 효과가 있는 거지 치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 유도제라든가 항불안제라든가 신경안정제가 치매를 일으키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80세에 완전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78세부터 굉장히 가벼운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예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불안제나 수면제를 과용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치매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치매가 78세에 일찍 발견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매를 일찍 발견되게 하는 건지 치매를 일으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수면 유도제와 수면제는 사실은 전부 다 우리 뇌에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수면 유도제는 3시간 정도 가고 보통 수면제라고 하는 건 좀 더 긴 약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냐, 수면 유도제를 먹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불면증의 원인을 알아서 그 불면증이 불면증의 원인이 우울증이면 우울증을 치료하고 불면증의 원인이 알코올 의존증이면 술을 끊고 불면증의 원인이 만에 하나 식욕 억제제 같은 약을 먹어서라 그러면 약을 끊는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전문가와 의논하시는 쪽이 수면제를 갖다 더 추가해서 먹는 것보다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고 화가 안 풀리는 게 저는 분노조절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분노조절장애는 정확한 진단명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충동조절장애라는 커다란 항목 안에 간혈성 폭발성 장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혈성 폭발성 장애의 진단 기준 중에 하나는 아무 이유가 없이 화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산업재해라는 이유가 있고 화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분노조절장애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갖다 찾아가신 다음에 그 산업재해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그런 어떤 2차적인 문제로 화가 안 풀리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고 치료받으시고 그 부분이 산업재해랑 연관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그 역시 증명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데놀은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냐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인데놀은 원래는 정신건강의학과 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대놀은 원래는 혈압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대놀의 혈압약으로 개발이 되는 이제 기전은 뭔가 하면은 심장을 느리게 뛰어서 혈압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대놀을 먹기 전에 원칙적으로 우리는 심전도를 찍어서 심장이 느리게 뛰는 질환이 있나를 갖다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심장이 느리게 뛰는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인대놀 자체는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다 그러면은 40ml 정도까지는 갑자기 심한 심장의 서맥이나 부정맥을 일으키지는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놀을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되냐의 중요한 점은 특정 용량 이상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은 그 약은 나한테 효과가 없는 거니까 마냥 용량을 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통증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단약 시 머리가 아프고 몸살 증상과 몇 배의 통증이 동반되어 다시 복용 중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약을 끊으면은 몸살 증상과 몇 배의 통증이 동반되는 게 단약으로 인한 그 중단 증후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 우울증이 채 낫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다 낫지 않았는데 우울증 약을 끊어서 몸살 증상과 몇 배의 통증이 동반된다 그러면은 단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울증 자체가 나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약을 끊었을 때 몸살 증상과 몇 배의 통증이 동반되는 것도 항우울제 자체의 중단 증후군인지 혹시 드시는 약 중에 항불안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의한 금단 증세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항우울제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이 같이 들어가고 있으면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은 통상적으로 일주일의 현재 용량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를 서서히 줄이도록 하게 되는 거고요. 우울증 약에도 아주 드물게 중단 증후군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단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 중단 증후군이 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약을 끊고 나서 점점 증세가 심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단 증후군이 아니고 아직은 우울증이 남아있는 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단 증후군이라고 생각하게 되시면은 통상 용량보다 굉장히 낮은 용량으로 현재 통상 치료 용량의 4분의 3을 복용하다가 2분의 1을 복용하다가 4분의 1을 복용하다가 서서히 줄이면은 중단 증후군은 대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우울제에 의한 중단 증후군인데 방광기가 짧은 약을 사용하고 있으시면은 방광기가 긴 약으로 바꾸면서 약을 서서히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불안제제를 먹으면은 불안 증상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자꾸 의존하게 되신단 말은 사실은 맞으면서도 틀리는 말입니다. 불안과 공포는요, 실제로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의지로 극복이 되고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불안과 공포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안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는요, 의존이 아닙니다. 내가 고열로 엄청나게 죽을 듯이 머리가 아파서 기절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진통제를 먹는다 그래서 너는 진통제에 의존하면 안 돼. 그냥 고열이 있더라도 아프다가 기절해.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불안제를 불안 증상이 낮아서도 먹는데 현재 항불안제만으로 불안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요, 항불안제제만 먹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안의 원인을 아는 거고요.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SSRI건 SNRI 계열의 약이 됐건 DNRI 계열의 약이 됐건 근본적인 치료제를 같이 먹으면 되고요. 근본적인 치료제를 같이 드시게 되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저절로 항불안제제 먹는 거를 잊어먹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서서히 줄이는 게 낫습니다. 항불안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의존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항불안제를 무조건 안 먹고 이 모든 고통을 제가 감수하는 것도 역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을 못 자느니보다는 차라리 적은 용량의 수면제를 먹고서라도 잠을 잘 자는 편이 좋을런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스틸록스 4분의 1 정도를 먹는 것도 장기간 먹으면 내성을 걱정해야 될까요? 인데요. 네, 내성을 걱정해야 됩니다. 스틸록스는 3시간밖에 안 가는 약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이 4분의 1을 먹다가 보면은 4분의 1이 안 들어서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한 알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하나를 먹고 처음에는 잠을 잤는데 나중에는 3시간이 되면은 탁 깨어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틸록스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스틸록스는 3시간 간다 그랬지요. 3시간 가는 것보다는 조금 작용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트라조돈이라고 해서
잠이 오는 건 아니지만 잠이 오는 시간을 조금 땡겨주는 약이 있습니다. 트라조돈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게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의 우울증은 굉장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눈물 흘리고 죽고 싶어 하지만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성적인 불면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상당 부분은 우울증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스틸록스를 안 먹어도 잠을 잘 자게 됩니다. PMS가 심해서 담당 교수님께 졸로푸트를 치료받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생리 전에는 우울증이 심해지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갱년기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가 지능은 높은데 ADHD가 있어서 천재와 바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더 힘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ADHD는 10명 중에 ADHD의 증상은 3가지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ADHD의 첫 번째 증상은 과잉 행동이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겁니다. 내성적인 ADHD 아이들은 밖에서는 막 뛰어놀거나 막 사람이랑 놀지 않지 혼자 있으면 계속 꾸물꾸물 뭔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과잉 행동은 10명 중에 7명에서 없어집니다. ADHD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욱합니다. 야단치면 대듭니다. 충동성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10명 중에 5명에서 없어집니다. ADHD 아이들은 깜빡깜빡하는 부주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부주의가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10명 중에 3명에서 없어집니다. 아이가 지능이 높다고 하면은요, 나중에는 다 천재 쪽이 듭니다. 학원이나 여러 군데에서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때 좌우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대학교를 좌우해요. 전 믿지 않습니다. ADHD 좋아져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 쫙 올라가도 서울대 갑니다. 자, 우울증 약이랑 PMS 약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PMS 때도 세로토닌에만 작용하는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차단제라는 약을 쓰고요. 우울증에서도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차단제라는 약을 씁니다. 그러나 PMS 약이 설트라린이라는 약을 PMS로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더라도요. 우리는 다른 SSRI로 바꿔도 됩니다. 다른 SSRI에서 효과도 없으면 또 다른 SSRI로 바꿔도 됩니다. PMS의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SNRI도 일부에서는 PMS에서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약을 바꿔가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 듣는 약은 계속 먹어도 그 약이 내 뇌 속에 있는 수용체에 들러붙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수용체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메디킨에 30ml 먹고 있는데 약 먹으면 모범생이 되고 약 먹기 전에 너무 바보 같아서 아까 이건 말씀드린 부분이 이 방송을 지금 이것부터 보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나중에 약을 먹건 약을 먹지 않건 간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이랑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의 상태가 계속 어른까지 이어질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메디키넷을 먹는 게 어려움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아이한테 소화에 장애가 없는 정도의 메디키넷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아이가 아침밥은 조금 먹을 겁니다. 아침밥은 조금 먹더라도 먹고 나서 그 다음 약을 먹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침이랑 점심을 덜 먹은 대신 저녁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자꾸 텔레비에서 하루 세끼 똑같은 약을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만 된다고 하지만 아침이랑 점심을 조금 먹고 똑같은 열량을 갖다 저녁 때 취한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녁 때 먹는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거랑 2배 살찌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우울증 약과 불안증한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먹은 뒤로 붓고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약을 2주 정도 마음대로 안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2주 정도 약을 안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2주를 약을 안 먹어도 재발을 안 해요. 한 달을 약을 안 먹어도 재발을 안 해요. 6개월 약을 안 먹어도 재발을 안 해요. 그러면 이번 우울증 주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약을 일단 안 먹으셔도 그게 아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죄송하지만 70%에서 평생 사는 동안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보통은 통계상 3, 4년 뒤에 이 우울증은 다시 우리 선생님을 갖다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땐 다시 약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약을 갖다 2주 동안 안 먹고 있으니까 2주, 3주, 4주 가면서 증상이 나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때는 선생님한테 얘기하셔서 다른 약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약 중에서 우리가 부프로피온이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제품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웰정이라는 이름도 있고 웰부튼이라는 이름도 있고 헬스피온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은 물론 모든 우울증 약은 10명 중에 10명한테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다 10명 중에 7명의 효과를 갖다 동일하게 가져가는데요.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은 오히려 콘트라브라는 이름으로 식욕 억제제로도 쓰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우리가 SNRI라는 계열의 우울증 약은 먹었을 때 입맛이 너무 떨어지는 부작용이 되지 살이 찌는 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셔서 살이 안 찌는 약으로 바꿔 먹으시면 됩니다. 강박장애는 우울증보다 약을 더 많이 복용해야 되나요? 이거는 통계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시탈로프람이라고 불리는 흔히 렉사프로, 유프람,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이라는 성분이라는 약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이라는 약은 보통 10ml를 먹었을 때 10명 중에 7명에서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5ml를 먹으면 아무한테 효과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5ml만 먹어서도 30%에서 50%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ml를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강박장애는 통상적으로 평균으로는 만약에 에스시탈로프람으로 따지면은 에스시탈로프람 20ml에서는 강박장애의 효과를 보이는 군이 보통 50%나 30, 40% 낮다는 거지 20ml만 먹고 나서도 우울증 약과 똑같은 영양만 복용해도 강박장애가 많이 낫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강박장애 분들은 우울증 때보다는 조금 용량을 높이 쓰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통계의 의미지 모든 환자분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교감시경이 심하고라고 얘기하신 거는 제 생각에는 교감신경 흥분 증상을 갖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있는데 멍하고 어지럽고 메스껍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럽니다. 귀 주변에 통증이 심해서 먹다 안 먹다가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지럽고 메스껍다는 거 역시 우울증의 증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지럽고 메스꺼운 사람 중에 우울증인 분들은 또 엄청나게 많은 걸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훌륭히 진찰을 해주셨겠지만 한 번만 더 3차 병원에 가서 현재 갖고 있는 멍하고 어지럽고 메스꺼운 게 혹시 다른 곳의 문제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전 1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실제로 내과적인 문제가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방치되다가 늦게 진단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됩니다. 그래서 3차 병원인 대학병원이라든가 충분히 진찰이 가능한 데서 모든 진찰 장비를 진찰을 받으셨는데도 이비인후과, 신경과, 신경외과상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약 종류가 7가지나 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럴 때 많은 분들은 정신과 약을 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또 선생님이 요거는 7가지나 되는 약 중에 혹시 소화제는 없는지 진통제는 없는지 또 이비인후과 선생님과도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비인후과에서 줄일 수 있는 약도 1가지나 2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 약 단 하나를 먹는다고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약 종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저는 무기력증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는 게 없어요. 무기력증 약은 없는 것인가요? 자, 우울증의 증세의 하나로 무기력증이 있을 때는 우울증이 효과가 있으면 무기력증도 나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A라는 우울증 약이 나의 정서적인 우울증 증세는 없앱니다. 그러나 무기력증은 없애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B라는 우울증 약을 더하거나 B라는 우울증 약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울증 약은 10명 중에서 6, 7명에선 듣지만 10명 중에서 서너 명이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을 바꾸면은 또 10명 중에서 6, 7명에 해당되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기력증을 고치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다른 거로 바꿔 먹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서너 가지 계속 바꿔 먹었는데 무기력증이 있어요. 혹은 우울증의 정서적인 증상은 없었는데 아무리 우울증 약을 바꿔도 무기력증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다른 질환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우리가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질환도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우울증을 갖다 우울증으로 오해를 하기도 되기 때문에 일단 내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내분비내과나 아니면은 일반 내과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ADHD인데 경계선 지능인데 나중에 성적이 높아질 수 있나요? 네, 성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능은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거 합니다. 그런데 웩슬러 지능 검사는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굉장히 지루한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가 있으면은 처음에 초반부의 검사는 굉장히 잘합니다. 나중에 검사는 지겨워서 못합니다. 본인이 지겹지 않은 검사와 지겨운 검사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편차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생이 경계선 지능인데 ADHD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ADHD 때문에 정상 지능인데 경계선 지능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ADHD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은 성적이 나아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ADHD는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한테 ADHD를 준 이유는요, ADHD에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ADHD인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굉장히 활발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인이 시킨 걸 하나 더 하고요. 끝없이 용기를 가지고 일을 갖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나 그런 분들 중에서는 ADHD인 분들 많습니다. ADHD의 두 번째 증상 충동성입니다. 지겨운 거 싫어합니다. 야단치면 소리 지릅니다. 지금은 나쁜 것 같지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그거는 결단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경찰관이 있는데 약간의 충동성이 있어야지 범인이랑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동성이어서 공부하는 데만 나쁘다는 거지, 그 충동성은 나중에 우리 아이를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은 지겨운 거를 들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때때로 어떤 아이들은 물건도 자주 잊어먹고 준비물도 빼먹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돼서 적당히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부적인 거에 신경 안 쓰고 크게 나갑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 방송을 보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분도 어쩌면은 ADHD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성공한 이유는 ADHD 성향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DHD라는 거 너무 우리 아이가 ADHD라 그래서 성적이 안 좋다라 그래서 무조건 성적을 올려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의 높은 성적보다 우리 아이의 ADHD 기질이 우리 아이를 진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7년 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너무 힘듭니다. 자, PTSD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PTSD의 가능성과 우울증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요, 사실 우울증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울증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겨울에 재발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불행하고 힘들었을 때만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PTSD여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까맣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80세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70세인 어르신이 100세인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왜 나 10살 때 차별했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울증 치료를 갖다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제가 또 마지막 희망을 안겨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우울증이라 그러면요, 의사가 못 고치더라도 이 우울증은 70%의 확률로 내년 봄이 되면 다 나으십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은 치료를 받으시고 70%의 확률로 한 달 안에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다피릴과 메틸페니데이트는 기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도파민과 노에프네프린의 뇌에서의 재흡수를 갖다 막는 게 메틸페니데이트의 기전입니다. 모다피닐도 약간 유사한 기전이 있겠지만 메틸페니데이트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다피닐은 우리의 과다한 수면을 갖다 각성을 올려서 막는 효과는 있지만 메틸페니데이트처럼 집중도를 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치매는 어느 과로 가야 하나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치매는 일단 이 질문을 치매에 대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어느 과에 가야 되냐요? 라고 묻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도 되시고 그거는 신경과로 가도 되십니다.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어떤 대학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매를 더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병원에서는 신경과에서 치매를 더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매일 때 중요한 거는 어느 과를 가야 하느냐보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갈 수 있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어르신들은 엄마 치매인 것 같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 그러면 굉장히 거부하십니다. 야, 나 제정신인데 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 돼? 그러면서 거부하십니다. 그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문턱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신경과에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르신들은 신경과부터도 싫어하십니다. 옛날에는 정신건강의학과랑 신경과가 통합이 돼서 신경정신과였거든. 나 신경과도 안 가겠어. 그럴 때는 어머님이 정신과도 안 가고 신경과도 안 가니까 우리 어머니를 치매인데 방치하는 게 올바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보건소에 가건 아니면은 우리 어머님이 혈압약을 타러 가는 내과 선생님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내과 선생님도 간단한 인지검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인지검사 좀 하달라고 부탁을 하든 해서 어떻게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가만히 있는 특이한 ADHD에다가 지능 수준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만두고 사람들과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을 못 만나요. 슈퍼에 못 가고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은 버릇을 언제 고쳐야 할지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버릇을 고쳐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용감한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두려우신데도요. 선생님은 슈퍼에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글라스를 쓰고 슈퍼에 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쁜 버릇이 있어라고 이거를 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우리 와우님은 나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와우님이 사람들을 갖다 기피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 와우님이 아주 어렸을 때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람들은 애들은 신나게 떠들고 놀아야 돼 그러지요.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 학교에 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시끄럽고 애들이 많아서 싫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우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람 많은 곳을 갖다 일관되게 싫어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와우님한테 저는 사회불편장애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정식 진단명은 사회공포증인데 제가 사회공포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서운 게 아니라 불편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어에 포비아를 직역을 하다가 보니까 사회공포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섹트 포비아가 된다 그래서 벌레를 공포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와우님한테는 몇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나의 사회공포증이 심하지 않도록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요. 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내 일을 하면서 내가 자긍감을 얻을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는 직업을 얻으시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셔도 됩니다. 무작정 사람이랑 부닥쳐서 보통 사람이랑 똑같게 지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와우님이 원래 그렇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랑 같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 왠지 비웃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어떤 가벼운 피해의식이 생겨서 그렇다고 가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와우님은 그 피해의식이라든가 관계사고에 대해서 치료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와우님이 관계사고나 피해의식이 먼저 있고 우울해지게 되면 그게 주가 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우울증인 분들의 15%에서 20%는 관계사고나 피해의식이 생기고요. 기존의 사회공포증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와우님은 진짜 가만히 있는 특이한 ADHD라고 했는데요.
진짜 가만히 있는 특이한 ADHD는요, 가만히 있는 ADHD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ADHD의 과잉 활동은 있지만 굉장히 겁이 많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있기는 한데 끝없이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겁이 나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욱하고 충동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지겨운 걸 하려면 싫어집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긴 하지만 정신이 멍해서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ADHD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오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요. 의외로 빨리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와오님을 갖다 완벽하게 와오님의 재능을 발휘하실 수 있게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낙스 0.5mg은 엄밀히 얘기해서 정식 명칭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제는 불안장애에 쓰게 되면 불안을 낮추는 항불안제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밤에 사용하게 되면 수면제의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떨리는 금단 증세에 쓰게 되면 금단 증세를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약은 아닙니다. 우울증 약은 평생 복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울증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한 에피소드가 지나가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 우울증 약을 쓰면은 1, 2주 안에 굉장히 증세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는 우울증이 왔을 때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항상 나는 명확히 인지합니다.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은 결과와 원인을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우울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평소에 스트레스가 안 되던 일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울증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나는 불행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은 내가 불행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치료는 받아도 뭐해? 라고 생각하게 되시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우울증이 오더라도 우울증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울증이 매년 재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에 한 번 재발하는 사람이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 내가 일주일 안에 듣고 아무리 불행한 상태더라도 우울증이 오면 내가 꼭 약을 먹을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우울증이 다 나으면은 의사 선생님과 얘기해서 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발하면 약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딱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우울증 약을 끊으실 때 약을 다 먹고 끊지 마시고요. 재발할 때 먹을 수 있는 한 달 분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약을 중단하십시오. 자낙스가 16년째 듣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에델바이스님은 자낙스의 금단 증세라든가 내성이 적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우울제를 추가해서 자낙스를 먹을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고는 우리는 더욱 행복해집니다. 비온 뒤가 11월부터 확 달라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8시에 비온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생방송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진행됩니다. 진료실에서 속 시원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궁금했던 질문들 있으시잖아요. 그 질문들 싹 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월요일은 안과, 내과, 화요일은 피부과, 가정의학과, 수요일은 2시간 동안 내과 선생님들이 고민 상담해 주시고요. 목요일은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요일은 치과와 성형외과, 토요일은 비뇨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진료실까지 가져가기 어려웠던 질문들 싹 다 이 시간에 남겨주세요.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만나요.